읽으면 남습니다. 내비 책방. 안녕하세요. 내비 책방입니다. 오늘의 책은 당신 힘들었겠다 입니다. 박성덕 저자님께서 지으셨고요. 21세기 북스입니다. 외롭고 지친 부부를 위한 감정 사용 설명서. 부부 갈등. 이유는 달라도 원인은 하나. 감정을 이해하면 배우자의 속마음이 보인다. 지금 기혼이신 분들 혹은 내가 기혼이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책을 함께 읽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자, 목차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위로받지 못한 당신 참 힘들었겠다. 파트 1. 당신 힘들었겠다.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결혼하기 전보다 외롭다는 사람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무관심이다. 남편을 보면 아내가 보인다. 부부는 서로 다른 곳을 본다. 이 말은 서로 다른 곳을 보는 게 무조건 나쁜 걸까요? 아무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기혼 상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을 떠올리면서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랑받고 싶은 이유. 참고 사는 게 능사가 아니다. 감정의 과학. 사랑 호르몬을 아시나요? 이게 파트 1이고요. 파트 2. 남편이 남의 편이 되는 순간 갈등은 시작된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죠. 특히 이제 기혼자이신 아내분 측에서 남의 편이라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시는 것도 좀 들었었는데 왜 남의 편이 되는 순간이 있을까요? 자, 파트 2의 소제목들을 보면요. 혼자 효도하는 남편은 없다. 아마 시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결혼은 우선순위를 옮기는 것. 부부 갈등에도 단계가 있다. 언제나 문제는 부정적인 대화 방식이다. 근데 이 부정적인 대화 방식이라는 거는 비단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될 수 있겠고 친구 간의 관계, 직장 선후배,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러니까 모든 인간 관계에서도 이 부정적인 대화는 없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도움이 1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밖에서만 잘하고 안에서는 침묵하는 남편. 일에 좀 지쳐서이시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무겁게만 말씀드리는 게 좀 제가 힘들어서 저도 모르게 좀 너털 웃음 같은 거를 책 읽으면서 많이 이렇게 하곤 하는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라이브로 진행하다 보니까 채팅창을 제가 보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 재미있는 반응이 있다 보면 저도 모르게 좀 이렇게 웃음이 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볍게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부부싸움은 남자와 아내의 싸움.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부부싸움은 남자와 아내의 싸움이다. 혹시라도 지금 잦은 싸움이 있으시거나 한번 싸웠을 때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갈등은 사랑의 끝이 아니다. 감정의 과학. 남녀의 뇌는 어떻게 다를까? 생각하는 사고방식의 차이가 과학적으로 분명히 있다고 저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트 2고요. 파트 3.
문제에 집중하면 해결책이 보인다. 모든 문제 이 말이 적용되지 않을까 싶네요. 문제에 집중하면 해결책은 보일 수 있죠. 내가 더 많이 참고 산다는 착각. 내가 더 많이 참고 산다는 착각. 내가 더 많이 양보했다는 착각. 이걸 착각이라고 저자분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내는 공격하고 남편은 도망간다. 외도는 부모의 죽음보다 더 큰 상처. 아, 외도만큼 큰 그 배신감이 드는 행위가 있을까요? 네, 말로 설명할 수 없겠네요. 배신감은 배우자를 취약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관계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만하면 됐지 하는 순간 사랑은 끝난다. 사랑에는 정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옛 말이 있죠. 예를 들면 구멍이 난 어떤 그릇에 물을 계속해서 담는다는 얘기인데, 물이 끝까지 차오를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을 부어야 하잖아요. 사랑도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이 제목을 보니까 좀 듭니다. 내가 방심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 사랑은 끝이 난다. 네. 감정의 과학, 거울신경과 공감. 이것은 소제목만 보고는 제가 좀 유추하기가 어렵네요. 거울신경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내 모습을 반사해서 보는 것 같은데, 요거는 따로 한번 제가 나중에 봐야겠습니다. 파트 4. 사랑한다고 마음까지 다 알 것이라는 착각은 버려라. 내 마음을 다 알아주길 바라면 안 되죠. 네. 소제목 들어가겠습니다. 정서를 어루만져주면 부부의 사랑이 되살아난다. 남자는 doing, 여자는 feeling. 남자는 뭘 해야 되나 보다. 행동으로 뭘 보여줘야 하나 봐요. 다음으로는 마음을 알면 관계는 풀린다. 마음을 안다는 거는 그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아는 것, 그 사람이 한 행동만 가지고 그 당시의 어떤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와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까지 전부 다 알면 이해가 되죠. 네, 관계는 풀린다. 다음은 누구나 상처는 있다. 부부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 부부의 문제는 가족의 문제다. 정서가 대화의 깊이를 결정한다. 자존감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회복하기 어렵다. 앞서 다른 책을 읽었을 때도 이 자존감에 관한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자신감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썼어요. 근데 요새는 이 자존감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존의 존이 존재의 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믿음보다 나의 존재 자체가 좀 흔들리는 이런 사회적인 시대를 사는 것 같아요. 많이 어렵지만 우리 다들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의 과학, 위기를 극복하는 정서의 힘. 파트 5. 부부의 사랑을 재구성하는 7가지 법칙. 누구도 성숙한 상태로 결혼하지 않는다. 그렇죠. 좀 미성숙하고 미흡한 상태로 결혼을 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게 결혼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걸릴지는 모를 일이죠. 같이 성장해 나가는 기간이 어떤 부분은 좀 길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탁탁탁탁 서로 맞춰가면서 이렇게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걸 또 비교할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나의 사랑은 그러니까 나의 사랑은 나의 사랑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겠죠. 사람은 반드시 변한다는 것을 믿는다. 안 좋은 쪽으로 변할 수도 있겠지만 좋은 쪽으로 변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도 정서에 익숙해져야 한다. 저는 극 F예요. 저야말로 좀 정서를 많이 따지는 편인데 남자라고 해서 뭐 정서에 뭐 무덤덤하고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거는 100번 공감합니다. 부부관계가 아니더라도 어떤 인간관계에서라도 내가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잘 알 수가 없어요. 표현을 해야죠. 표현을 많이 하는 게 귀찮다면 조금이라도 내 생각을 말해주는 게 확실하겠죠. 네. 애착을 유도하는 대화법을 활용하라. 접근하고 반응하라. 배우자의 편이 되어주라. 감정의 과학, 사랑이라는 치료약. 파트 6. 부부가 살아나면 가정이 살아난다. 가족이 변했다. 부부가 변하면 가족이 살아난다. 누구를 위한 가와만사성인가? 가정을 불행하게 만든 지침들. 집, 하우스에 가정, 홈을 담자. 감정의 과학, 비난과 회피의 과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필로그.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고 보낼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거는 뭔가 좀 슬픈 사연이 에필로그에 담겨 있지 않을까? 제목만 보고 좀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이렇게 해서 목차 한번 읽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자분의 말씀인 프롤로그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위로받지 못한 당신, 참 힘들었겠다. 더 이상 그 사람이랑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는데 아이 때문에 참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정말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사나요? 상담실을 찾은 내담자들의 고민은 모두 다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비슷한 면이 많다. 자녀 교육, 시댁과 처가 문제 등 부부 갈등의 원인은 각기 다르지만 결론은 한 가지. 어디 마음 둘 데가 없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살고 싶어서 이혼한다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그런데 이런 하소연 앞에 결혼은 원래 그런 거야. 사랑이 밥 먹여주냐? 그냥 참고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만큼 부부관계에서 무책임한 말은 없다.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상처가 생기기 마련이다. 대부분의 생채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부부 문제만큼은 이 법칙을 비켜나간다. 시간은 결코 아무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 오히려 오해와 갈등만 키울 뿐이다. 감정적 이혼을 선택한 사람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며 일상을 공유하고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따뜻한 체온을 나누는 지극히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이 왜 우리 부부에겐 허락되지 않는 것일까? 그저 보통 사람들처럼 지극히 평범하게 사는 일이 우리 가족에게는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
부부는 일심동체가 아니라 감정 공동체다. 상대의 기분이 곧 나의 기분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이 그렇다. 이런 경험이 잦아지면 자신도 모르게 배우자와 감정적 이혼을 하게 된다. 신뢰와 존중은 사라지고 비난과 무관심이 난무하는 최악의 관계만 남는다. 저는 이 감정적 이혼이라는 말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말 자체가 많이 사용되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감정 공동체라는 말은 저는 좀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상대방의 기분이 나한테 잘 옮겨오잖아요. 특히 이 부정적인 감정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저는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한 당신,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남편에게 위로와 공감을 받지 못한 당신 역시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배우자가 아닌 타인에게 평안과 위안을 찾는 당신, 정말 고생 많았다. 부부는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 따라서 부부 갈등을 줄이려면 서로의 마음부터 들여다 보아야 한다. 그래야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된다. 아픈 곳은 없는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섬세하게 보듬을 줄 알아야 한다. 부부 관계를 되돌리는 첫 단계는 공감이다. 공감은 상대의 마음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시댁 문제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아내에게 뭐 그런 일로 그래? 라는 말은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그럴 때 그랬구나. 당신 힘들었겠다. 라고 말해주면 그 이상의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해결된다. 공감해줘야죠. 네, 공감은 해줘야죠. 사회생활 경험을 떠올려보자. 함께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후배에게 그게 뭐라고 고민해? 너는 따라오기만 해. 하고 면박을 주면 그 후배는 두 번 다시 당신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는다. 아마 그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가능성도 낮을 것이다. 부부관계라면 말할 것도 없다. 삶의 A부터 Z를 함께 결정해야 하고 인생의 고비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하는데 그 첫 단추마저 꿰지 못하고 서로를 찔러대기만 한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기적은 누구에게나 일어난다. 우리는 너무 쉽게 착각을 한다. 결혼하고 나면 사랑이나 행복 같은 감정은 뒤로 미뤄두고 남편과 아내라는 위치에서 서로의 역할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결혼은 생활이라는 말로 모두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한다. 틀린 말이다. 부부가 관계를 회복했을 때 벌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수도 없이 봐왔다. 심지어 아내의 지지를 받는 남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다는 결과도 있다. 이런 일이 당신 가정에 생기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이 책에는 배우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담았다. 2,000쌍이 넘는 부부를 상담하면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갈등의 원인과 해결책을 쉽게 설명하고자 했다. 배우자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천천히 살펴보면 분명히 이유가 있다. 원인도 모른 채 끝도 없는 갈등에 매몰되어 있는 부부들이라면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부라는 소중한 자리를 찾아가기를 바란다. 부부가 친밀감을 회복했을 때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기쁨을 만끽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혼자 끙끙 앓으며 더 나은 부부 관계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을 당신에게 이 책을 바친다. 파트 1. 당신 힘들었겠다. 결혼하니 영원할 것 같던 로맨스는 사라지고 남은 건 팍팍한 현실뿐이다.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도 다르다. 갈등만 반복되니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조차 괴롭다. 이럴 때 필요한 말. 당신 힘들었겠다. 제목.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저한테는 가장 역할이 제일 중요해요. 돈을 벌어 가족들을 편하게 살도록 해주는 게 최우선이에요. 같이 외식하기로 했어도 일 때문에 못하게 되면 당연히 이해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아내는 그걸 이해 못해요. 회식하는 것도 사람들이랑 술 마시고 늦게 들어가는 것도 다 일인데 그걸 노는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도 아이들 교육이나 잘 시키고 저희 어머니한테만 잘하면 저는 불만 없어요. 저한테는 신경 안 써도 돼요. 남편이 회식하고 늦게 들어올 거라고 하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잠이 안 와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남편은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고 화를 내요. 늘 저보다 어머님이 먼저고요. 어머님한테 이렇게 해드려라 저렇게 해드려라 무슨 말은 하라 하지 마라 지시까지 해요.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하면 뭐가 불만이냐고, 시어머니가 싫은 거냐고 말해요. 저는 시어머니가 싫은 게 아니거든요. 살아생전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그리 무시하시더니 딱 시아버님이 하던 대로 하고 있어요. 제 말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아요. 아이가 남편 닮을까 걱정이에요. 남편은 자기가 가족들한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도 나가서 돈 벌고 싶은데 할 만한 것도 없고 정말이지 비참해요. 제발 나만 보지 말고 당신 위해 살아. 아내는 남편이 자신에게 엄마, 며느리 역할만 강조하는 게 싫었다. 남편이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게 화가 났다. 남편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을 때 아이들마저 속을 썩이면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다. 남편에게 존중받지 못하니 우울감은 깊어가고 매사에 의욕이 떨어졌다. 남편은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고맙게 생각하지는 못할 망정 불평불만인 아내를 이해할 수 없었다. 아내가 자기만 바라보는 것 같아 부담스러웠다. 자신은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니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아내가 알아서 처리해 주길 바랐다. 남편은 자기 정도면 괜찮은 가장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화목하고 행복한 가족이 얼마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가족 구성원 한 사람의 문제는 온 가족의 문제라는 말도 낯설기만 했다. 안 좋았던 일만 자꾸 곱씹으면 뭐해요. 불길한 생각도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저한테 사고가 나지 않을까? 제가 외도하지 않을까?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또 무슨 말을 했을까? 왜 그런 생각만 하는지 몰라요. 뭘 하면 즐거운지 생각해보라고, 취미를 가져보라고 밀어주겠다고 해도 절대 안 해요. 저도 이젠 화가 나요. 아내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 좋겠어요.
그러나 아내는 여전히 남편에게 관심받기를 원했다. 자신을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것뿐인데 냉정한 남편이 야속했다. 제가 남편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면 좋겠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한 번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남편은 늘 밖에서 에너지를 다 써요. 제발 그러지 말고 가족한테도 에너지를 좀 쓰면 좋겠어요. 게다가 남편은 제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제가 화가 나 있어도 자기 기분이 좋으면 장난치고 자기 기분이 나쁘면 화내고 다 자기 마음대로예요. 남편 앞에 서면 저는 무가치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남편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싫어요. 그러면 저를 더 무시하고 다녀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배우자의 위로만큼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없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많은 남편과 아내는 오늘도 외롭게 살아가고 있다. 부부의 문제를 담장 안에 가둔 채 악순환의 고리만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위로하며 힘을 얻어야 할 부부가 각자 다른 곳을 보며 외롭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행복하려고 한 결혼이다. 결혼 생활이 신혼여행처럼 그저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은 한두 달이면 깨진다. 그때부터 부부는 도대체 왜, 무엇이 문제인지 고민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행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면 갈등은 필수다.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결혼 생활의 성패를 좌우한다. 해결의 첫 단추는 이해다.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은 another, 다른 사람이다. different.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라고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알아줄까?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제목: 결혼하기 전보다 외롭다는 사람들. 1864년 미국 서부 개척민 80명이 산맥을 넘다가 눈보라가 몰아쳐 계곡에 갇혔다. 이들은 이듬해가 돼서야 구조되었는데 가족 없이 혼자 갇혔던 사람은 15명 중 3명, 가족과 함께 갇혔던 사람은 노인과 아이를 포함해 절반이 훨씬 넘게 생존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인류학자들은 가족은 생존의 보증수표라고 평했다. 인간은 위험에 처하거나 두렵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의지할 대상을 찾는다. 어린아이는 엄마를 곁에 두기 위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화도 내면서 끊임없이 나를 지켜달라고 신호를 보낸다. 엄마가 자신의 신호에 반응하지 않거나 아예 자리를 뜨면 어마어마한 공포를 느끼기도 한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은 필요한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결혼하는 이유는 생존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하지만 한편으론 부부는 세상 누구보다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관계다. 당신이 곁에 있어도 여전히 외롭다. 결혼 전보다 더 외로워요. 부부 상담을 하러 오는 많은 이들이 이런 말을 한다. 그럴 수 있다. 함께 가정을 꾸려 살면 외롭고 험한 세상을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 동반자가 자신의 마음을 외면하고 달래주지 않으면
기대한 만큼 더 실망하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특히 결혼하고 10년 정도 지나 자녀가 부모 손을 덜 타는 시기가 오면 외로움은 더해진다. 아내는 아내대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데가 없어 외롭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가 자신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 외롭다. 그런데 이런 외로움을 가벼운 감정으로 치부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인간에게는 생존에 필요한 기본 욕구가 있다. 기본 욕구는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생겨날 때마다 채워져야 하는 욕구다. 기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인간은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대표적으로 식욕, 수면욕 등이 있는데, 그중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본 욕구가 있으니 바로 친밀감에 대한 욕구다. 화나고 불안하면 인간은 먼저 친밀한 대상부터 떠올린다. 생존과 관련된 기본 욕구다. 그래서 가장 친밀한 대상인 배우자 때문에 느끼는 외로움은 살면서 느끼는 어떤 외로움보다 강력하다. 힘들 때 배우자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하면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지는 건 그 때문이다.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배우자가 자기를 믿어주고 위로해주면 다시 자신감과 안정감을 찾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믿음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결국엔 믿음, 그리고 위로. 외로움은 절박한 신호. 식욕과 수면욕을 느끼면 음식을 섭취하고 잠을 자야 하듯이, 외롭고 힘들 때는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다. 누군가 그것을 충족시켜주면 세상이 살만하게 느껴진다. 자신을 힘들게 한 원인이 무엇이든 누군가 자신을 위로해주면 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더 이상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다. 장모, 시어머니, 상사, 친구 등 누구라도 자신을 힘들게 할 때 배우자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면 마음이 안정되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생기는 것이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는 아이들은 친구들과 잘 싸우지 않는다. 우리는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는 관대하지만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는 박한 경향이 있다.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다. 마음이 약해서, 정신력이 부족해서, 쓸데없이 예민해서라며 자책하는 경우가 많다. 외롭다고 느껴도 별것 아니야 하며 상대에게 내비치기를 꺼려한다.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외로워서 이혼한다. 내 안에서 보내는 외로움의 신호를, 외침을 그냥 넘기지 말자. 당신의 마음이 당신에게 보내는 절박한 요청이다. 제목: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무관심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존재 가치를 부여하려면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즉, 자녀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것과 동시에 부모의 존재를 보여주어야 한다. 자녀를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것, 이 두 경우 모두 자녀의 존재를 부인하는 태도다. 네가 알아서 알아 라는 무관심한 반응은 자녀에게 고통이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고 확실하게 전달함으로써 부모 자신을 보여주어야 한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다. 배우자의 감정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것도 문제지만 배우자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회피하는 건 역시 커다란 고통을 준다. 상대를 벼랑 끝으로 모는 무관심. 한 남편은 아내가 어떤 질문을 해도
늘 괜찮아 라고만 대답했다. 부부가 같이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도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할게 라고 답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보여주지 않은 것이다. 그때마다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느꼈다. 늘 똑같이 대답하고 행동하는 무성의한 남편이 미웠다. 그래서 아내는 괜찮아를 금지어로 정했다. 부부는 무엇보다 배우자의 감정과 생각을 인정해주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도 표현해야 한다. 무조건 화를 내거나 회피하지 말고 소통을 해야 한다. 다른 사례를 살펴보자. 초등학교 시절 왕따를 경험한 아내가 있었다. 아내는 여중 여고를 거쳐 여대에 갔는데 어릴 때도 어른이 되어서도 매사에 자신이 없었다. 연애도 남편하고만 해봤다. 아내의 부모는 아내에게 무관심했다. 아내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도 화를 냈다. 특히 슬프다, 힘들다, 화난다, 무섭다 같은 감정을 표현하면 아주 싫어하고 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아내는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았으며 이성적이고 냉정한 편이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로부터 공감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어려서는 부모가 밀어내서 힘들었는데 성인이 되어서는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기가 힘들었다. 누구와도 관계를 맺기가 어려웠다. 부모에 대한 분노가 올라왔다. 우울했다. 어느 순간부터 자신은 행복을 누리며 살기 어려운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결혼을 했어도 아내의 이런 우울감은 이어졌다. 남편이 왠지 자신을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울고 있는데 남편이 다가와 끌어안고 울어도 돼. 편히 울어. 라고 말했다. 그날 처음으로 남편에게 완전히 마음이 열렸어요. 제가 느끼는 감정을 남편이 알아주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 제 존재를 전적으로 인정해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생각해보면 그날 저는 다시 태어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이후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나의 존재를 드러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남자는 한 공간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배우자에 대한 존재 의의를 느끼고 결혼 생활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내와 친밀감을 나누지 않아도 불편하게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굳이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때가 많다. 이거는 저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감정 표현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런 편입니다. 너무 좋은데 어떻게 표현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면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한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 남편과 친밀하지 않은 것 자체가 고통이다. 남편이 외도를 하거나 폭력을 쓰지 않는데도 아내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이유다. 첫 부부 상담 후에는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는데 많은 경우 아내는 부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이혼까지 언급한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혼은 안중에도 없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심각한 감정의 온도차가 있는 것이다.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부부는 배우자를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 나의 존재를 보여주어야 한다. 나의 생각, 감정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의지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무관심이다. 상대가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느낄 때 친밀감의 욕구는 좌절된다. 나를 드러낼 때 가족도 나를 의미 있게 생각한다. 제목. 남편을 보면 아내가 보인다. 애착이란 정서적 친밀감이고, 친밀감을 나누는 대상은 다른 말로 애착 대상이라고 한다. 애착 대상과의 관계는 두 가지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상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에 대한 신뢰다. 이렇게 애착 대상은 개인의 존재를 결정한다. 애착 대상이 나에게 가치를 부여해주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도 가치를 부여해줄 때 자아상도 긍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는 부모로부터 적절한 위로를 받지 못하면 자아상이 뒤틀어져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요새는 아이들이 칭찬을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네, 부모님들이 워낙에 교육열이 또 높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이는 부모님의 그런 마음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그 기대치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아이도 스트레스 받고 부모님도 힘들어하고, 그런 상황이 주변에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해된 아이는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없어진다. 정말 무섭네요. 신뢰 또한 교육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신뢰를 교육받아야 아이들도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신뢰하면서 살 수 있는 거겠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어릴 때 중요한 존재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면 어른이 됐을 때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평가와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든지 아니면 아예 무시하는 경향이 생기기도 한다. 이처럼 주요 애착 대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지에 따라 몇 가지 애착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애착의 유형. 여기서부터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좀 자세하게 봤으면 좋겠네요. 비단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웬만하면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형이다.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부모와 친밀감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감이 넘친다. 제가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로부터는 인정을 많이 못 받았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항상 자신감을 막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내 새끼 잘한다. 아이고 내 새끼.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혼자 있을 때도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적절하게 우선순위를 정해 스스로 알아서 행동한다. 타인과 관계를 잘 맺으면서도 동시에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타인을 배려하고 쉽게 화를 내지 않는다.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타인에게 공감도 잘한다. 사람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고 타인의 도움도 편안하게 받아들인다. 배신당하거나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염려와 두려움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자신의 역량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금 설명드린 게 첫 번째 안정형. 저는 이것을 읽어봤을 때 이 안정형에서 한 반 정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아버지한테는 좀 많이 혼이 났고
어머니한테는 칭찬을 많이 받아서 반반이 된 것 같아요.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죄송합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두 번째는 불안형이다. 불안형은 일관성 없는 양육과 무관심, 학대를 받은 경우로 불안과 회피 전략을 구사한다. 좀 안타깝네요. 네. 일관성 없는 양육, 무관심, 학대 이런 것들은 이제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본인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아이에게 혹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뭐 학대를 한다든지 무관심을 보인다든지 본인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느끼셨다면 그 대상에게 반드시 정확하게 말을 해주는 것도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말하는 게 쉽진 않겠죠. 이러한 전략은 힘들거나 두렵거나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더 쉽게 작동한다. 불안과 회피 전략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감이 떨어지고 감정에 과도하게 압도되는 경향이 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애착 대상이 자신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면 공격적으로 변한다. 애착 대상과 늘 함께 있길 바라고 대화하기를 원하고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한다. 안정을 찾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위로해 줄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이야기 좀 해 라는 말을 자주 한다. 애착 대상의 마음속에 자신이 존재하는지 너무나 불안한 것이다. 이게 불안형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공격적으로도 변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회피형이다. 회피형은 관계에서 상처받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애착 욕구를 차단하고 타인을 신뢰하지 않으며 거리를 둔다. 타인을 자신에게 상처를 줄 위험한 존재라고 인식하므로 사람을 대할 때 늘 긴장한다. 특히 자신이 공격받는다고 생각할 때 회피하려는 경향은 더욱 심해진다. 타인에게 마음을 열지 않아 진정한 유대감을 느끼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 애착 유형은 변화 모델이다. 그래서 어릴 때 부모와 애착을 잘 맺은 사람도 현재 애착 대상과 불화가 생기면 불안형이나 회피형으로 변할 수 있다. 반면 어릴 때 부모와의 관계에서 상처가 많은 불안형 혹은 회피형도 현재 부부 관계에서 애착이 잘 이루어지면 서서히 안정형으로 변한다. 그런데 부부의 애착과 부모의 부모의 애착은 그 모습이 조금 다르다. 이 차이를 알면 배우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조금 더 분명해진다. 자, 혹시 지금 기혼인 상태시라면 이 부분이 참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부부의 애착 그리고 부모의 애착. 부부의 애착과 부모의 애착은 무엇이 다른가? 첫 번째는 사랑의 성격이다. 아이에게는 수유를 해주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등 필요에 대한 실질적인 공급이 중요하다. 아이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사람은 대개 부모다. 그래서 아이에게 부모는 절대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 재미있는 사실은 아이는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뿐 부모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부모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내리사랑인 이유다. 부부의 사랑은 다르다. 실질적인 공급도 중요하지만 부부 사이에는 표상, 즉 상징성이 중요하다. 어떤 마음으로 공급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남편이 게임을 할 목적으로 후다닥 해치우는 설거지는 아내의 외로움을 달래지 못한다. 오히려 더할 수도 있다. 반드시 설거지를 하지 않더라도 아내의 수고에 진심을 담아
고마워 한마디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배우자의 진심 어린 전화와 문자, 대화는 상징성을 긍정적으로 부각시킨다. 특히 배우자가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는 상징성이 더 커진다. 또 다른 차이는 부부의 사랑은 성적이라는 사실이다. 부부가 정서적으로 친밀해지면 자연스럽게 신체적인 접촉이 늘어난다. 아내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않는 남편이 신체 접촉을 거부하는 아내와 싸우는 경우를 종종 본다. 배우자가 외도를 했는데도 정기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라는 처방에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다. 정서적으로 아직 치유가 되지 않아 함께 있는 것조차 힘들기 때문이다. 이럴 때 배우자에게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을 회복하면 자연스럽게 신체적인 접촉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방향이다. 부부의 사랑은 상호적이다. 사랑의 말도, 감사도, 위로도, 미안한 마음도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일방적으로 한쪽만 가르치는 태도를 보이거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부부 관계에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부부는 밀물과 썰물처럼 한쪽이 다가가면 다른 쪽이 받아주고 다른 쪽이 다가오면 반대편에서 받아주어야 한다. 한쪽이 힘들다고 할 때 그것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나도 힘들다고 되받아치면 둘 다 힘들어진다. 자녀가 부모의 위로로 성숙해지듯이 부부도 배우자가 힘들어할 때 위로하고 함께 있어 주어야 함께 성숙해지고 부부의 문제도 쉽게 풀 수 있다. 배우자는 지금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사람이다. 와, 이 문장이 모든 것을 정리해주네요. 배우자는 지금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사람이다. 이거 하나만 평생 기억하면서 살아도 부부 관계에서만큼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남편을 보면 아내가 보인다. 마찬가지로 아내를 보면 남편이 보인다. 결국 배우자가 있어서 내가 있다. 지금 외롭고 상처받고 있다면 배우자의 모습을 살펴보자. 그늘이 있지는 않는지, 한숨을 쉬고 있지는 않는지. 자, 이 문장으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배우자는 지금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사람이다.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다 사용될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배우자를 다른 걸로 바꿔보면 친구는 지금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사람이다. 지금 가장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거라는 말도 될 것 같아요. 금묵자학이라는 말을 저는 아버지께 정말 많이 들으면서 자랐는데, 이 금묵자학이라는 말이 대표적으로 내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말해주는 사자성어 같습니다. 중요한 게 있다면 나 혼자서만 고민하면 안 되고, 나 혼자서만 노력하면 안 되고, 부부니까 똑같은 글자잖아요. 부부. 그러니까 서로 쌍방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요. 서로 이해하려고 해야 하고 마음을 공감하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부부만큼, 배우자만큼 내 편이 되어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들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책을 함께 읽어보시고, 또 뒤에도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부부관계에 문제점이 있다면 잘
헤쳐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책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혼이지만 오히려 전 이 책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미리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혹시라도 또 자식이 생긴다면 자식에게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는 것까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또 우리나라는 선행학습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미리 배워서 나쁠 건 없겠죠. 그냥 농담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거나 혹은 유익하거나 혹은 재미와 유익이 함께 있는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컨텐츠에 처음으로 댓글이 좀 달렸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떤 댓글을 봤는데 그 말씀해주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어서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어떤 내용이나 문제를 제가 읽으면서 그 문제가 우습게 여겨지거나 가볍게 여겨지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 저는 좀 엉뚱한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저에 관한 생각인데 그런 것 때문이거나 혹은 채팅창에 좀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참지 못해서 모두 다 제 불찰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앞으로 더욱 주의해서 진심을 더욱 담아서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댓글로 말씀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좋은 모습으로 발전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 책방송 꾸준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격려 그리고 질책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오늘의 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즐거운 일이 되도록이면 안 좋은 일보다는 많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